본래 가마가 고개를 넘던 날 가마꾼 여섯이 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대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구경꾼들의 웃음소리도 그 메아리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을 타고 가던 신랑 기유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밤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불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단 2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줄은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 줄은 약속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부이기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글을 읽어 천하를 논하던 청년이 자신의 글을 제 손으로 불태워야 했던 것일까요? 기윤이라는 총각은 경상도 청송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 토담집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입은 옷은 군데군데 덧댄 자국이 성겨 볼품없었으나 눈빛만큼은 서리빨처럼 맑아서 마을 어른들이 저 청년은 흙 속의 금이라며 혀를 내찰 정도였습니다. 글솜씨가 빼어나고 성품이 대쪽 같다 하여 칭찬은 늘 따라다녔지만 형편이 워낙 기울어 과거를 보러 한양갈 노잣돈은커녕 어머니 보약 한 첩 지어드리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뜨셨고 어머니는 오랜 세월 쌔바느질로 살림을 꾸려오셨는데 그마저도 몇 해 전부터 등짝이 굽어지고 숨이 차는 병이 깊어져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몸이 되셨습니다. 기윤에게 어머니의 병은 가난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기윤은 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문틈을 등으로 틀어막고 흐린 호롱불 아래 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랫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기윤은 책을 덮고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사발을 데워들고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물조차 넘기기 힘드신지 파리한 손으로 아들의 손목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기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글을 많이 읽고 이치를 깨우친다 한들 당장 어머니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아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고 밤에는 책을 놓지 않으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책을 펼치고 있던 기윤의 귀에 마당 쪽에서 낯선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요란한 목소리와 함께 동네에서 소문난 중매쟁이 갈대댁이 살인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갈대댁은 화려한 비단치마를 두르고 얼굴에 분칠을 두텁게 했지만 탐욕스레 번들거리는 눈빛은 감출 수가 없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마당을 훑어보고는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윤의 어머니는 갈채댁의 낯을 알아보고 황급히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기윤이 사랑채에서 나와 마루에 서자 갈대댁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으며 다짜고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 라며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제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대댁이 꺼내놓은 혼담은 고개 넘어 큰 마을에 사는 강진만, 부자의 무남동녀, 외동딸과의 혼사였습니다. 강진만은 논밭이 수만 평에 이르고 창고에는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쌓여있는 거부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강진만의 딸에 대한 소문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덩치가 남달라 지금은 장정 서너시 팔을 벌려도 앉지 못할 만큼 거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끼의 밥을 5그릇이나 먹어치우고 걸을 때마다 땅이 울리며 생긴 것은 마치 산적 두목처럼 험상됐다는 흉흉한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진만의 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혼담이 오간 적이 있었는데 번번이 깨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담을 넣었다가 딸의 모습을 보고 달아난 이도 있었고
재산만 탐내다 혼례 직전에 본색을 드러낸 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진만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뒷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기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우는 거절하려 몸을 일으키다 그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뼈만 남은 뺨, 파리하게 뜬 눈꺼풀. 그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운의 눈빛을 읽었는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아, 어미 뜻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오히려 기운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갈개댁은 기운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품속에서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흔들며 잔에 하나만 눈 딱 감으면 어머니가 따뜻한 방에서 고깃국 드시며 호강할 수 있는데 그깟 겉모습이 대수인가 라며 쨉기를 박았습니다. 돈꾸러미가 부딪히며 내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번갈아 들려오며 기운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기운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혼담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갈개댁은 쾌재를 부르며 그래야지. 역시 효자는 다르구먼 하며 호들갑을 떨고는 날짜는 길일날로 잡아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갈대댁이 떠난 뒤 방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쥔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이윽고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운은 어머니 몰래 부엌으로 나가 다 식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단란한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고 오로지 돈 때문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마다 입들이 모였습니다. 아이고, 그 잘난 기운이가 돈에 눈이 멀어 곰 같은 여자한테 장가든다네. 밤에 신랑이 깔려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강 부자네 재산이 탐나긴 했나 봐라. 온갖 조롱과 비아냥이 난무했습니다. 마을의 왈패 돌쇠는 기운을 만날 때마다 이 새신랑. 그댁 딸이 밥 먹는 숟가락이 산만하다던데 자네 밥그릇까지 뺏기는 거 아닌가 몰라 하며 깐족거렸습니다. 기우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상하고 외로운 확신이었습니다. 정작 기윤 자신도 무엇을 모르는지는 몰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소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결심이 굳어진 것을 알고는 내 병 때문에 네가 귀한 인생을 망치는구나 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고 혼례 날짜는 야속하게도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기우는 어머니를 달래며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지 겉모습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소문대로라면 신부는 걸음걸이조차 힘들 정도로 비대하다는데 그런 여인과 한 이불을 덮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어주신 약을 드시고 조금씩 혈색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억지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강진만 댁에서 예물과 함께 쌀가마니, 살진 고기, 비단 꾸러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짐꾼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기운을 비웃던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부러움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운은 그 산더미 같은 재물들이 마치 자신의 몸값인 양 느껴져 조금도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처럼 다가왔습니다. 기운은 홀레복을 미리 걸쳐 보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꼭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감은 창백한 얼굴과 대조되어 더욱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동네 안악들이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분주히 떠들었지만 기우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그가 쓰기 시작한 것은 경전의 구절도 과거 답안의 초안도 아니었습니다. 기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박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서 기우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촛불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는 타닥 소리를 내며 재가 되었고 기우는 그 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붙일 수도 없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도 없는 편지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기우는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는데 마치 신부의 둥그런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만 같아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몸은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과연 내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랑은 고사하고 부부로서의 예의라도 지킬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지고 사방은 고요해졌지만 기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는데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고 머리맡에는 갈깨떼기 두고 간 돈으로 산 꿀단지와 보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기운의 마음에 다시금 비장한 각오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어머니만 편안하시다면 내 한 몸 감당하는 것이 대수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 새벽녘이 되자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부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거리고 있었고 신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마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우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찬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혼인이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무거운 다짐이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우는 안개 자욱한 마을길을 따라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탄 말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뒤따르는 행렬의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가 되어 쓸쓸하게 흩어졌습니다. 길가에 핀 느덕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기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고 붉게 물든 단풍은 그의 타는 속마음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기 전 기운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축을 받고 나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말고삐를 꽉 움켜쥐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강진만 댁이 있는 마을로 향하는 고개 중턱이었습니다. 행렬이 굽이진 길을 돌아들 때 갑자기 가마가 돌부리에 걸려
크게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가마꾼들이 급히 잡아 세웠지만 그 순간 가마 옆을 따르던 짐꾸러미 틈에서 무언가가 툭하는 소리와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작고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기윤이 말에서 내려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옥비녀였습니다. 빛이 곱고 다듬새가 정교한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기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앞뒤를 둘러보았지만 행렬의 누구도 그것을 찾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가마꾼들도 몸종들도 아무도 그 비녀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윤은 잠시 손바닥 위의 비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의 것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도 모른 채 큰 소리로 외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차마 돌려주지도 몰래 챙기지도 못한 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비녀 하나가 오늘 혼례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강진만 댁에 들어서자 소술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강진만은 비단 옷을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기윤이 말에서 내려 절을 올리자 짐짓 인자한 척 웃었으나 그 눈빛은 예리하게 기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기윤은 마치 자신이 시장판에 팔려 나온 송아지가 된 기분이었으나 애써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강진만의 눈빛 속에는 거만함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혼자 들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기윤은 그것을 알아채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하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마당을 가득 메웠고 모두의 시선은 곧 등장할 신부에게로 쏠려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채의 문이 열리고 신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웅성거리던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신부는 양옆에서 2명의 몸종이 겨우 부축하여 걸어 나왔는데 그 덩치가 실로 어마어마하여 마치 거대한 바위덩이가 굴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 사리단엔 화려한 옷감이 몸을 감쌌지만 터질 듯한 살집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걸을 때마다 육중한 무게감이 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고 기윤 또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습니다. 그때 기윤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신부의 족두리 아래 머리에 꽂힌 비녀가 없었습니다. 머리 장식이 허전했습니다. 기윤은 품속의 옥비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꺼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초래청으로 걸어오는 동안 기윤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겹겹이 입은 홀레복 탓에 덩치는 더욱 부풀려져 보였는데 넓은 어깨와 두툼한 허리는 장정 2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기윤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며 신부가 맞절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가 절을 하기 위해 몸을 숙이자 입고 있던 옷들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실밥 터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보는 사람들조차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우겨우 혼례 의식이 끝나고 신부가 신행길에 오르기 위해 가마에 타야 할 시간이 되자 대기하고 있던 가마꾼 6명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일반 가마보다 훨씬 크고 튼튼하게 특별 제작된 가마였지만 신부가 몸을 구겨 넣자 가마채가 휘청거리며 삐걱거렸습니다. 가마꾼들이 힘을 주어 들어올리려 했으나 첫 시도에는 꿈쩍도 하지 않아 구경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저걸 어떻게 들고 간다냐. 오늘 가마꾼들 허리 좀 나가겠구먼. 짓댓은 농담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고 가마꾼들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있는 힘까지 짜내어 겨우 가마를 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강진만 댁을 나선 행렬은 기윤의 마을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는데 가마꾼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한나절이면 족할거리였지만 가마가 워낙 무거워 거북이 걸음처럼 더디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을 타고 가던 기윤은 뒤에서 들려오는 가쁜 숨소리와 불평소리에 마음이 편치 않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가마가 기울어질 때마다 혹여 신부가 굴러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이 무거운 짐이 마치 자신의 인생에 지워진 짐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 되어서야 기윤의 마을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나와 입구부터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목을 빼고 구경했고 안악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신부의 모습을 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돌쇠가 제일 앞줄에 나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가마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특유의 깐족거리는 목소리로 야, 저게 가마냐, 쌀창고냐, 가마꾼들, 다리 몽둥이 부러지겠다라고 소리쳐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기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 웃음소리가 언젠가는 멈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멈출지는 몰랐지만 가마가 기윤의 좁은 마당에 들어서자 마당이 꽉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고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는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좁은 가마문으로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해 몸종들이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밀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여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돌쇠는 낄낄거리며 이 신랑 오늘 밤에 저 덩치에 깔리면 뼈도 못 추리겠어. 내가 미리 관이라도 짜놓을까라며 기윤의 속을 박박 긁어놓았습니다. 기윤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묵묵히 신부가 내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신부가 마당에 발을 디디자 묵직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했고 흙먼지가 피어올라 신발 주위를 감쌌습니다. 기윤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신부의 거대한 몸집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비록 강진만의 재산 덕에 빚은 갚았지만 저런 며느리와 아들이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애써 표정 관리를 하려 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근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서로 옆구리를 찌르며 세상에 소문보다 더하네 그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마당에 차려진 홀레상 앞에서 다시 한번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는데 신부가 몸을 굽힐 때마다 입고 있는 화롯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기윤은 깡마른 체구라 옆에 선 신부와 비교되어 더욱 왜소해 보였는데 마치 거대한 바위 옆에 선 갈대 한 폭이 같았습니다. 기윤은 술잔을 따르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지만 신부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부는 한삼 자락 뒤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부는 의외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망부석처럼 자리에 앉아만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욱 위압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선은 온통 신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신부가 젓가락을 들기라도 하면 얼마나 먹나 보려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돌쇠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오늘 밤 신방에서 바닥이 꺼진다에 내 돈 전부를 건다라며 떠들어댔고 어른들이 혀를 차며 말렸지만 그의 주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기유는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며 인사를 다녔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니었고 속으로는 다가올 밤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덕수 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돌쇠에게 다가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남의 경사에 무슨 주둥이를 그리 함부로 놀리느냐. 껍데기가 두껍다고 알맹이까지 나쁜 법은 없다. 노진사의 일갈에 돌쇠는 뻘쭘한 표정으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노진사는 기윤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니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나. 귀한 보석일수록 깊은 흙 속에 묻혀있는 법일세. 기윤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해는 야속하게도 서산 너머로 붉은 꼬리를 감추며 사라졌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마당 곳곳에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불빛에 비친 신부의 그림자는 혼자 마당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하게 일렁거렸습니다. 기윤에게는 그 형체가 마치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신부는 몸종들의 부축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고 기윤은 사랑채에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며 우웅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강진만 댁에서 따라온 늙은 유모가 기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신랑 도련님, 잠깐 들으십시오. 유모는 주위를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리 오견 아기 씨는 이 혼례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겉모습에 놀라지 마시고 찬찬히 속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기윤은 그 말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라니. 유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기윤은 어머니가 계신 방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치욕과 두려움을 견뎌내고 반드시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신방 문 앞에 다다르자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문 안쪽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돌쇠와 동네 건달 몇이 킬킬거리며 숨죽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야, 조용히 해. 얼마나 대단한 구경거리인지 한번 보자고라며 소곤거렸고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윤은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쫓아낼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문 너머에 있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와 혼란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문을 드르륵 열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기윤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윗목에는 신부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 족두리를 쓴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했고 펼쳐진 치마폭은 아랫목까지 덮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고 방 안에는 침이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윤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며 등 뒤로 문을 닫았고 그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신부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신부의 얼굴을 보려 했으나 짙게 바른 연지곤지와 하얀 분칠 때문에 본래의 얼굴색을 알 수가 없었고 신부는 눈을 내리깔고 있어 그 속내를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한다는 의무감에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 쇳소리만 날 것 같아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타오르는 촛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신방 밖에서는 예상대로 돌쇠와 마을 건달들이 담장 밑으로 기어들어와 문구멍을 뚫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창호지 문을 조심스럽게 눌러 구멍을 내려고 시도하며 야, 안 보이냐? 좀 더 크게 뚫어봐. 신랑이 깔려 죽었나? 조용하네. 라며 입을 막고 킬킬거렸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속삭임과 비웃음 소리는 기윤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고 그는 모욕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신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기윤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참을 잇는 자를 마음속으로 새길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앙칼진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녀석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난질이냐. 놀란 돌쇠와 건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곧이어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싹싹 들렸습니다. 강진만댁의 늙은 유모가 신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모는 도망가는 녀석들의 등 뒤에 대고 재수 옴 붙기 전에 썩 꺼지거라. 남의 귀한 첫날 밤에 무슨 짓거리들이냐 라고 다시 한번 소리치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덕분에 밖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기윤은 밖에서 들려온 소동 때문에 더욱 민망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유모가 문 밖에서 나지막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방 안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신랑 도련님, 밖은 제가 지킬 테니 걱정 마시고 편안히 계시지요. 기윤은 짧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며 마음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기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위에 놓인 술잔을 채웠습니다. 술이 차오르는 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 술 한 잔 드시고 긴장을 푸시지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다정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신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소매 속에서 손을 꺼내 술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윤은 그 순간 신부의 손이 생각보다 작고 고와서 거대한 몸집과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신부는 한 번에 술을 들이켜고 다시 소매 속으로 손을 감추었습니다. 기윤도 연거푸 2잔을 마시고 나서야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 아내가 된 이상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김새가 남다르다고 박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부인, 겹겹이 입은 옷이 무겁고 더울 터이니 이제 그만 겉옷을 벗고 편히 쉬십시다. 기윤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며 신부 가슴께의 옷고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름을 잡아당겨 매듭을 풀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화롯이 양옆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화롯 안에는 또 다른 두꺼운 비단 저고리가 입혀져 있었고 치마 또한 몇 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툼하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기윤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지만 신행길에 찬바람을 막기 위해 껴입었으려니 생각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화롯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롯을 한쪽에 내려놓는데 그 무게가 쌀가마니를 드는 것처럼
묵직하여 기우는 으흐흑하고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부인, 옷을 참으로 많이도 껴입으셨구려. 일이 무거워서야 어찌 걸어오셨소. 짐짓 농담조로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신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겹옷을 벗기는데 손에 닿는 느낌이 사람의 살결이 아니라 딱딱하고 뭉툭한 물체의 느낌이 났습니다. 옷을 움직일 때마다 절그럭거리는 미세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옷 속에 뭘 넣어온 건가? 기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부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지만 신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석상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겹옷을 벗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신부가 갑자기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떨고 계시는군요. 기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처럼 거대한 몸집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솜털처럼 가볍고 서늘하게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기우는 잠시 굳어버렸다가 이내 멋쩍게 대꾸했습니다. 부인도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두꺼운 옷감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괴물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려 하는데 참지 못하는 그냥 소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기우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다시 손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겹옷이 흘러내리자 그 안쪽 주머니에서 엽전 꾸러미가 짤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기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옷 속에 네 번째 옷에서는 비단 주머니에 든 은수저 세트가 쿵 하고 떨어졌고 다섯 번째 옷에서는 금가락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기우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부의 몸집이 거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살 때문이 아니라 겹겹이 입은 옷 사이사이에 온갖 폐물과 재화들을 숨겨놓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방바닥은 순식간에 보물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금비녀, 은비녀, 엽전 꾸러미들이 옷을 벗길 때마다 쏟아져 나와 촛불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그렇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겹옷을 벗겨내자 방바닥에는 옷 무더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옷을 벗길수록 신부의 어깨선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처럼 방 전체를 압도하던 그 거대함은 어느새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옷을 껴입은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솜저고리의 끈에 손을 대는 순간 그는 옷감 사이에서 익숙한 것이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둥글고 매끄러운 것, 옥의 촉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옥비녀였습니다. 고갯길에서 땅으로 떨어졌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기우는 손바닥 위의 비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처음으로 천천히 눈을 들어 기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빛이었습니다. 기우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이 비녀가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비녀를 손에 쥔 채 마지막 매듭을 당겼습니다. 마지막 겹옷이 스르르 흘러내리는 순간 기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꺼운 속옷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똥녀가 아니었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허리가 드러났습니다. 기운이 이제껏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거대한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은 지금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는데 그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것처럼 기유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기윤의 심장을 두드린 것은 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채 흘러내리지 않는 그 눈물이었습니다.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많이 놀라셨습니까? 실망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많이. 기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손을 내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실망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신부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그때 비로소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신부는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고 다소곳이 앉아 그동안의 사연을 조곤조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리듯 청아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평소 사람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저로 인해 몇 번이나 상처가 되어 아버님께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혼담을 넣었다가 달아난 이도 있었고 재산만 탐내다 본색을 드러낸 이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뒷방에서 혼자 술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기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처음 갈대댁에서 들었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제가 함께 이 시험을 꾸몄습니다. 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겹겹이 옷을 껴입고 재물을 숨겨두었습니다. 만약 서방님께서 저의 겉모습만 보고 도망치거나 박대하셨다면 그것으로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시험은 아버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제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꾸미신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아버님께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남편 될 사람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나 가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기우는 그 말을 들으며 눈앞의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여인 자신의 선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기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갯길의 옥비녀는 신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수줍은 빛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물건입니다. 저는 그것을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줍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탐내어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품에 넣으셨습니다. 돌려주려 하셨지만 방법을 몰라 그냥 품에 넣으신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분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기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고갯길에서의 그 비녀가 시험이었다니.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이미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옷 속에 숨겨온 재물들은 서방님의 그 마음씨에 대한 보답이자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서방님이 글 공부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저의 혼수입니다. 신부의 설명에 기유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참아내며 걸어온 가시밭길이 사실은 꽃길로 가는 입구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유는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부인,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부인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으나 속으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젯밤에는 부인에게 편지까지 썼습니다. 신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편지를요. 기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박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소매 속으로 손을 뻗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기유는 눈이 커졌습니다. 신부는 그 종이를 기윤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썼습니다. 기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방님,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기윤은 한동안 그 글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어느새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이 웃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2통의 편지, 같은 밤에 쓴 같은 두려움을 담은, 같은 다짐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부부로서의 첫 정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한편 신방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돌쇠와 건달들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랑의 비명소리나 바닥이 꺼지는 쿵쿵 소리를 기대했건만 들려오는 것은 엽전이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낮은 말소리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며 귀를 더 바짝 댔지만 유모가 지키고 서 있는 통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신랑이 벌써 깔려서 기절한 거 아니냐 하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다가 재미없는 상황에 실망하여 하나둘씩 하품을 하며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돌쇠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신랑이 어떤 몰골로 나오나 밤새 무슨 소동이 있었나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여느 때처럼 제일 앞에 서서 야, 오늘 아침에 기운 꼴 좀 보자. 반쯤 죽어 있을 걸 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채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돌쇠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킬킬거리던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돌쇠야,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돌쇠는 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상한 표정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기윤이 의젓한 모습으로 마루에 나섰습니다. 돌쇠는 어이구 신랑 살아있었네. 허리는 괜찮은가 하며 습관처럼 비아냥거렸고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곧이어 신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딱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윤의 뒤를 따라 나온 여인은 어제의 그 뚱녀가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고운 한복을 입고 흑발을 단정히 빗어넘긴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이 사뿐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딱 벌리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돌쇠는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윤은 당당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두들 보시오. 이 사람이 내 아내 강진만
어른의 따님이요. 어제 보았던 모습은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꾸몄던 것일 뿐이요. 기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인들이 어제 벗어놓은 그 엄청난 양의 속옷들과 금은, 폐물 일부를 마루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과 반짝이는 재물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강진만의 지혜로운 시험이었음을 깨닫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잘못 봤구먼. 기윤이가 복을 받아도 단단히 받았네. 하지만 기윤은 그 탄성보다 방금 전의 침묵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침묵이 돌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만 기윤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돌쇠야, 자네도 이리 와서 아침이나 들고 가게. 자네 덕분에 내가 긴장하지 않고 혼례를 잘 치렀네. 기윤의 너그러운 한마디에 돌쇠는 머리를 긁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네, 기윤이. 내가 눈이 삐었었나 보네. 정말 축하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돌쇠 스스로도 웃지 않았습니다. 기윤의 아내는 강옥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강옥연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고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부족한 며느리, 앞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덥석 안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라냐. 내가 복이 많아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동네 사람들 말만 믿고 밤새 가슴을 졸였는데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느냐. 어머니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강진만 댁에서 보낸 하인들이 다시 찾아와 쌀과 비단을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따님과 사위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윤과 강우견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옥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일을 거들며 알뜰살뜰하게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 모습은 천상 현모양처가 따로 없었습니다. 기윤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겪은 지난밤의 일들이 마치 도깨비 장난 같기도 하고 꿈만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건강을 되찾아가는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깔리자 기윤의 집에서는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곱게 하늘로 올라갔고 처마 밑에 달린 풍경 소리는 딸랑거리며 고요한 저녁을 깨웠습니다. 기윤은 사랑방에 앉아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예전처럼 기름이 떨어질까 걱정하며 호롱불 심지를 줄일 필요도 없었고 추위에 떨며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책장을 넘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는 더욱 낭낭해졌고 그 소리에 맞춰 강옥연의 다듬이질 소리가 토닥토닥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강옥연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강진만 댁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를 정성껏 다려드리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때 맞춰 올리며 시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집 딸이라 귀하게만 자라 집안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강옥연은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집안일을 야무지게 해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다려준 보약을 드시고 혈색이 돌아와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네.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마다 기윤의 마음도 덩달아 훈훈해졌습니다. 기윤 부부의 넉넉한 인심은 집안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할 때면 부부는 사제를 털어 이웃을 먹였고 병든 이웃에게는 약값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기윤을 괴롭히고 놀려대던 돌쇠는 기윤의 도움으로 노름빚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기윤의 집 허드렛 일을 자처하며 내가 기윤 어른 은혜를 갚으려면 평생을 일해도 모자라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윤 부부를 보며 부자가 되더니 인심은 더 좋아졌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기윤에게 의논하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기윤은 그 3년을 온전히 책과 함께 보냈습니다. 강홍현이 켜준 등불 아래서 어머니가 다려준 차를 식혀가며 마침내 기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옥연은 며칠 밤을 새워 남편이 입고 갈 두루마기와 버선을 정성껏 지었고 먼 길 가는 동안 육아와 포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기윤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진사에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강옥연은 담담한 미소로 남편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실력이라면 능히 해내실 것입니다. 집안 걱정은 마시고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하십시오. 기윤은 가족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장에 들어서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가의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겉모습과 내면의 가치에 대해 논하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기윤은 주제를 보는 순간 무릎을 치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겪고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꺼운 옷 속에 감춰져 있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난한 선비의 초라한 행색 속에 숨겨진 굳은 의지를 그리고 고갯길에서 손에 쥔 옥비녀의 무게를 떠올리며 단숨에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기윤의 글은 화려한 미사 여구는 없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통찰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을 돌려가며 읽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글에는 삶 속에서 직접 건져 올린 지혜가 있다.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어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다. 마침내 합격자가 발표되는 날, 기윤의 이름이 진사 합격자 명단에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윤은 감격에 겨워 고향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춤을 추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장 앞장서서 깃발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고 동네 아이들은 말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어머니와 강옥연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기윤은 단숨에 달려가 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이 진사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장하다. 내 아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며 기쁨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진만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사위의 손을 잡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는 진흙 속의 진주였네 그려. 그 뒤로도 기윤은 학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사에 급제한 지 7년째 되던 해 기윤은 마침내 대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제하였습니다. 나라에서 그에게 내린 첫 임지는 다름 아닌 자신이 나고 자란 바로 그 고을의 현감 자리였습니다. 한때 그를 조롱하던 곳, 가난과 멸시 속에서 눈물을 삼키던 바로 그 땅의 현감이 된 것입니다. 기윤은 부임하는 날 고갯마루에서 잠시 말을 세우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윤과 강옥연 사이에는 자식들이 태어나 집안을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고, 기윤의 어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윤은 현감으로서 항상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정치를 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대문은 늘 열려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고요해진 밤에 기윤 부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강옥연의 머리에는 그날 고갯길에서 떨어졌던 옥비녀가 곱게 꽂혀 있었습니다. 기윤은 그 비녀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혼례 전날 밤에 쓴 그 편지. 강옥연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고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저도 그날 밤 서방님께서 그런 편지를 쓰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기윤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태우면서 두려움을 묻어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같은 두려움을 담은 편지를 품고 계셨더군요. 강옥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혼자 감추는 것보다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더 용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방님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기윤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옥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기윤은 그 비녀를 볼 때마다 사람의 마음도 함부로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옥비녀는 훗날 강옥연이 자신의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딸에게 이것을 건네며 강옥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눈으로 보지 말고 손끝으로 보거라. 줍는 손인지, 그냥 지나치는 손인지, 탐내는 손인지, 손끝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 이야기는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옛날 그 경상도 산골 마을, 기윤과 뚱뚱한 신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심을 볼 줄 알았던 기윤의 지혜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기꺼이 흉한 모습을 자처했던 강옥연의 용기와 지혜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 할 때면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허허, 기윤이 색시 옷 벗기는 소리 하고 있네. 까보지 않고 어찌 알겠는가. 밤이 깊었습니다. 산 너머 부엉이도 이제 잠이 들 시간입니다. 기윤의 집 안방에 은은한 호롱불도 후하고 꺼지면 세상은 온통 평온한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찾아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거친 껍질 속에 달콤한 과육이 숨어 있듯이 우리네 삶 곳곳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석 같은 행복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 행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불 꼭 덮으시고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